안녕하세요. DJ 사나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막 50대가 된 워킹맘이에요. 딸 하나, 아들 하나를 키우면서 또 일도 열심히 하면서 사는 중이죠. 저는 늘 아이들에게 남들 눈 신경 쓰지 말고 열심히 자기 할 일만 하면서 살면 된다고 가르쳐 왔어요. 저 역시 저희 부모님에게 그런 가르침을 받았고 성인이 된 이후에도 늘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하지만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 저를 편견을 가지고 바라보는 사람들을 어쩔 수 없이 많이 만나게 되잖아요. 하지만 저는 단 한 번도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왔다 생각해요. 제 자신에게 부끄러울 것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최근에 개인적으로 엄청난 사건을 겪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사건으로 인해 이러한 제 생각에 더욱 확신을 가졌기 때문이죠.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저희 부모님은 가난하고 못 배우신 분이에요. 객관적으로 보면 그랬죠. 심지어 제 아버지는 몸도 불편하세요. 한쪽 다리가 불편해서 멀리서 봐도 티가 날 정도로 한쪽 다리를 저시고 말씀도 좀 어눌하세요. 발음이 좋지 않으셔서 처음 만나는 사람은 말도 잘 통하지 않을 정도죠. 아버지가 그렇게 된 데에는 젊었을 때 사고로 다치셨기 때문이라고 들었어요. 그것도 어머니를 만나기 아주 오래전 젊었을 때 일이라고 그러셨죠. 아버지는 목수셨어요. 그래서 동네에서 제 별명은 목수집 딸이었고요. 아마 제가 어릴 때부터 살던 동네 웬만한 공사랑 공사는 전부 아버지의 손길이 가지 않은 곳이 없었을 거예요. 몸은 조금 불편하셨지만 아버지의 솜씨는 유명했어요. 솜씨도 좋고 일처리도 깔끔해서 인기가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엄마와 아버지가 결혼을 할 무렵에는 너무 가난해서 단칸방에서 겨우 신혼집을 차릴 정도였는데 제가 태어난 이후부터 조금씩 사정이 나아져서 제가 자랄 무렵에는 형편이 나름 나쁘지 않았어요. 덕분에 전 큰 어려움 없이 자랐죠. 그래서 아버지와 엄마 둘 다 절 복덩이라 하면서 더욱 애지중지하셨고요. 저에게는 15살 많은 오빠가 있어요. 처음에 저는 제 자신이 늦둥이로 태어나 복덩이 대접을 받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조금 크고 보니 저희 집에는 사연이 있더라고요. 사실 그 오빠는 저희 엄마가 낳은 아들이었던 거죠. 저희 엄마는 일찍 결혼을 하셨다가 오빠를 낳고 살았대요. 그러다 오빠의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던 거죠. 엄마는 의지할 친척도 가족도 없었는지 오빠를 데리고 살면서 안 해본 일이 없었다고 했어요. 오빠가 겨우 100일 넘을 무렵 남편을 잃은 터라 갓난쟁이를 안고 식당 설거지부터 목욕탕 청소까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동네 국수집에서 간단히 국수도 삶고 손님들에게 국수를 내는 일을 하게 되었는데 거기를 자주 오던 사람이 노총각이었던 우리 아빠였던 거죠. 아빠는 고하셨다고 했는데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거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젊을 때 공사일을 하다 다쳐서 몸도 불편하고 말도 어눌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 사람들에겐 무시도 많이 당했고 언감생심 여자를 만나본 적도 아마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엄마는 어느 순간부터 저녁마다 와서 국수 한 그릇을 후루룩 먹고 나가는 그 모습이 마음에 너무 아리더래요. 다들 반푼이라는 둥 모자라다는 둥 했지만 내 눈에는 그렇게 안 보이더라고. 사람이 점잖았거든. 그때 과부라고 하면 짓궂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는데 말이야. 그래서 그 모습에 반하셨어요? 반하긴 뭘 반해. 그냥 짠하더라고. 모자라다고 무시당해도 묵묵히 일하는 그 모습이 꼭 나를 보는 것도 같고. 이렇게 당찬 엄마가 무슨 그런 생각을 다 하셨대?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되면 그때는 무슨 결함 있는 여자 취급을 했어. 그래서 좀 잘해줬더니 기가 막혀서 원. 왜? 갑자기 뭔 일 있었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노총각이 애 딸린 과부한테 반할 일이니? 매일 얼굴이 벌개져서 뭘 하나씩 쥐어주고 가는데 참 어이가 없더라고. 그렇게 말하며 혀를 차면서도 엄마는 슬쩍 웃으셨어요. 아빠는 그 이후로 뻔질나게 국수 가게에 왔고
나중에는 우리 아빠가 하는 말을 엄마만 귀신같이 한 번에 알아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단골로 만난 애 딸린 과부와 몸이 좀 불편한 노총각의 로맨스가 시작되었던 것이죠. 엄마가 가장 반했던 부분은 아빠가 아직 어렸던 오빠에게 대하는 모습이었대요. 아직 어렸던 오빠에게 대하는 모습이었대요. 정말 친자식처럼 최선을 다해서 놀아줬다고 하더라고요. 불편한 몸으로 목마도 태워주고 자동차 장난감 같은 것도 나무로 깎아서 만들어주고 말이죠. 그 자동차를 오빠가 너무너무 좋아하자 국수집에 올 때마다 다른 자동차며 공룡이며 매일 하나씩 깎아와서는 엄마에게 쥐어주고 갔대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빵 터졌어요. 아니, 무슨 70년대야? 나무로 자동차를 깎는 게 뭐야? 하나 사오지. 그때 70년대 맞아. 그리고 나 아직도 그때 아버지가 깎아주신 거 다 가지고 있어. 진짜? 응, 내 보물이야. 그때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고 좋았어. 아버지는 그때부터 내 아버지였어. 저는 고작 그런 나무 조각에 넘어간 거냐 오빠를 놀리기는 했지만 저희 가족은 그 정도로 서로를 아끼고 위하는 마음이 가득했어요. 오빠는 정말로 그때 아버지가 만들어주신 장난감들을 소중히 보관하고 있다가 나중에 아들에게 물려줄 거라고 했고요. 뭐 그렇게 제가 늦둥이로 태어나게 된 거였죠. 그렇게 태어난 딸이니 부모님의 사랑이 어떻겠어요. 게다가 제가 태어난 이후로 일도 술술 풀리니 엄마는 물론 저에 대한 아빠의 사랑은 그야말로 무한대 그 자체였죠. 거기에 저희 오빠는 사람이 정말 순하고 착하고 그런 성격이에요. 살면서 화를 내거나 언성을 높이기는커녕 가볍게 짜증을 내는 모습조차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철이 없던 어린 시절에 오빠에게 막 대들고 이럴 때도 말없이 저의 성질을 다 받아주고 뭐든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준 사람이 바로 오빠였으니까요. 아마 세상에서 가장 선한 사람일 거예요. 전 그렇게 금지옥엽으로 컸어요. 그리고 알다시피 저희 아빠와 오빠는 천사 그 자체였지만 전 성질이 그리 만만한 사람이 아니었고요. 제가 밖에서 친구를 대차게 혼을 내고 오거나 싸움박질을 벌이면 엄마는 잔소리를 퍼부었죠. 넌 대체 누굴 닮아 이렇게 성질이 드세? 친구를 또 왜 팬 거야? 이게 몇 번째야? 아, 그럼 우리 아빠 보고 병신이라고 하는데 그걸 참아? 나보고 병신 딸이라는데 엄마 같으면 참겠냐고. 뭐? 그 말을 왜 이제야 해? 난 그것도 모르고 약간 물어주고 왔는데. 안 되겠다. 너 앞장서. 왜? 어디 가게? 어디긴 어디야. 네 친구네지. 이놈의 여편네 내가 오늘 요자를 내야겠어. 지 아들이 그딴 소리 한 건 쏙 빼고 얼른 앞장서. 뭐 제 성격이 누굴 닮았겠어요. 다 엄마를 닮았죠. 집안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저는 자존감만큼은 하늘을 찌르게 키우면서 잘 컸어요. 동네에서고 학교에서고 절 건드리는 사람은 없었고 전 누가 뭐라든 눈도 깜빡하지 않는 사람으로 컸죠. 제가 고등학생이 되던 무렵 아버지는 동네에서 꽤 큰 목수 사무실을 열었어요. 오빠도 거기서 함께 일을 했고요. 오빠는 아빠와 무슨 인연이었는지 피는 하나도 안 섞였지만 성격도 닮았고 재주도 닮았어요. 어릴 때부터 미술에 재능을 보였고 나무 조각에 천부적인 재주를 보여서 대학도 공예과를 나와 졸업하자마자 아빠와 같이 일을 시작한 것이죠. 그 둘이 나란히 앉아 묵묵히 일을 하고 있는 걸 보고 있으면 오히려 저보다 그 둘이 진짜 친부자간으로 보일 정도였어요. 둘은 목수 사무실 운영을 하면서 공사도 하고 중간중간 남는 시간에는 작은 가구나 소품 같은 작품도 만들었어요. 처음엔 절 위한 인형을 조각하다가 제가 점점 크면서 제가 쓸 의자며 책상이며 전부 아빠와 오빠가 만들어준 거였어요. 그걸 계기로 공사를 하고 남은 짜투리 나무로 커피 테이블이나 식탁 같은 것도 만들어서 팔았는데 이것도 꽤 인기가 많아서 나중에는 더 돈이 되기도 했고요. 저는 아빠 딸이었지만 조각이니 미술이니에는 전혀 취미가 없었어요. 그렇다고 공부를 잘했나 하면 그것도 아니었어요. 어디 한자리에 진득하게 앉아있는 것 자체를 지겨워하는 성격이었죠. 그냥 꾸미기 좋아하고 놀러 다니기 좋아하는 철딱선이 없는 여자애라고나 할까요? 엄마는 공부 좀 하라고 절 볼 때마다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었지만
전 아빠와 오빠를 방패막이로 삼아 요리조리 잘도 도망을 다녔어요. 그때 제가 제일 좋아했던 일은 엄마 몰래 아빠와 오빠에게 돈을 받아내서는 옷을 사러 가는 거였어요. 당시 저는 친구들 사이에서 옷 잘 입기로 유명했거든요. 유민아, 이 옷 어디서 샀어? 너무 이쁘다. 이거 나한테 팔면 안 돼? 내가 산 옷인데 뭐래? 다음에 나 옷 살 때 같이 가든가. 나도 같이 가고 싶은데 엄마가 절대 안 된대. 야, 내가 옷 가격에 2,000원 더 얹어줄게. 나도. 저번에 너 소풍 갈 때 입고 온 티 있잖아. 그거 팔아라. 나는 3,000원 더 얹어줄게. 친구들은 평소 제가 입는 옷과 장신구를 전부 부러워했어요. 쇼핑을 가자고 하면 여럿이 따라가 제가 시키는 대로 옷을 사기도 하고 심지어 제가 입었던 옷도 웃돈을 얹어 사려고까지 했어요. 이렇게 되자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차라리 제가 직접 동대문에서 옷을 떼서 팔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말이죠. 지금 보면 고등학생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나 싶지만 거칠 것이 없었던 전 바로 실행에 옮겼죠. 그날 저녁에 바로 옷을 왕창 사서 학교로 싸 짊어지고 가서 옷을 팔기 시작했던 거였어요. 1,000원, 2,000원씩 붙여서 파는 옷들은 반나절 만에 전부 다 팔렸어요. 저는 거기에 재미를 붙여 잠도 줄여가며 거의 매주 옷을 떼와서 팔았어요. 심지어 제 손님 중에는 선생님도 있을 정도였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혼자 사이트 공부를 해서 사이트를 만들었죠. 일이 그렇게 되니 대학이고 뭐고 생각이 들겠어요. 전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본격적으로 사이트 오픈을 해서 장사를 시작했어요. 장사는 제 생각을 훨씬 뛰어넘을 정도로 잘 되더라고요. 그때가 막 동대문도 활성화될 때였고 인터넷 쇼핑몰도 시작할 무렵이라 시기를 잘 탄 것도 있었죠. 저는 6년 만에 제 사이트를 크게 키웠어요. 그 사이에 저만의 독립 브랜드도 런칭을 했고요. 제 사이트는 20대 초반 여자들에게 가장 핫한 쇼핑몰이 되었죠. 그러자 대기업 종합 쇼핑몰에서 접촉이 오더라고요. 당시 대기업들도 막 쇼핑몰에 투자를 할 때라 서로 잘 나가는 업체에 입점하는 경쟁을 벌일 때였거든요. 그래서 전 한 대기업 쇼핑몰 팀과 미팅을 하게 됐죠. 그런데 제 담당 신입사원이 너무 잘생긴 거예요. 저는 그 사람에게 그만 첫눈에 반해버렸어요. 눈치를 보아하니 그 사원도 제가 싫지 않은 것 같았죠. 그래서 정말 작정하고 그 직원에게 들이댔어요. 정말 티나도록 말이죠. 오늘 퇴근하고 뭐해요? 우리 저녁 먹어요. 네? 오늘요? 네, 저 그쪽 마음에 들어요. 반한 것 같은데. 사실 그쪽도 저 마음에 들지 않아요? 네? 저희 오늘 겨우 2번째 본 건데요. 그래서요? 솔직히 그쪽 마음 알아요. 저 돈 많아요. 저에게 오면 회사 관두고 평생 편하게 셔터맨 하면서 놀고 먹을 수 있는데 어때요?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저런 오글거리는 말을 할 수 있었나 어디 숨고 싶을 뿐이지만 그때 저는 반쯤 정신이 나가 있었나 봐요. 나중에 남자친구는 그런 저돌적인 면이 너무 웃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모든 걸 던지고 들이대는데 결과는 뻔했죠. 결국 저희는 사귀게 되었어요. 대기업 사원과 여사장의 연애는 그렇게 시작되었어요. 저희는 정말 불타는 연애를 했죠. 처음에는 얌전하게 보이던 남자친구는 막상 사귀고 보니 너무나도 자상하고 다정한 데다가 애정도 넘치는 사람이었어요. 저희는 정말 꽁냥꽁냥 행복한 연애를 이어갔죠. 그렇게 몇 년 정도 사귀었을까? 남자친구가 갑작스러운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우리 이제 연애 그만하고 결혼하자. 당신도 이제 곧 30이잖아. 벌써? 우리 고작 2년 만났는데? 뭐 더 봐야 돼? 나 일찍 결혼하고 싶어. 내 동생은 벌써 했어. 아니, 아직 결혼 생각까지는 안 해봤는데? 아니, 1억이야? 결혼도 안 할 거였으면서 나 꼬실 때 장가 운운한 거야? 난 결혼을 전제로 사귄 건데. 이거 사기 아니야? 아니,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아직 좀 이르지 않냐는 거지. 이르긴 뭐가 일러. 둘 다 직장 멀쩡하겠다. 나이도 찼는데. 결혼 안 하면 내가 인터넷에 이 회사 사장 결혼 사기꾼이라고 소문낼 거야? 투정을 부리면서 결혼을 조르는 남자친구의 모습이 너무 귀엽고 웃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남자친구를 저희 집으로 데려갔어요. 제가 너무나도 사랑한 남자친구와의 결혼을 조금 망설였던 이유는 사실 제 이전 기억 때문이었어요.
사실 그 전에 사귀었던 남친들은 거의 대부분 저희 집으로 데려가면 몸이 불편한 저희 아빠와 거의 공장통이나 다름없는 공방을 보고 실망해서 도망을 갔거든요. 아마 제 화려한 겉모습만 보고 기대를 했다가 생각과는 달랐다 싶었던 모양이었어요. 저는 이번에도 그럴까봐 조금 걱정이 되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도망을 가면 또 뭐 어쩌겠어요. 인연은 또 나타나겠거니 하는 생각으로 저는 남자친구를 집으로 데려갔죠. 하지만 남자친구는 다르더라고요. 공방에 가서 인사를 하자마자 감탄을 연발했어요. 아버님, 이것도 아버님이 만드신 거예요? 아, 이것도요? 우와, 진짜 대단하세요. 고마워. 아, 진심이에요. 저희 어머니가 미술일 하시거든요. 이거 전부 작품이에요. 진짜? 그런 소품은 그냥 취미로 아빠랑 오빠가 만든 건데? 형님 솜씨도 장난 아니신데요? 저 진심으로 저희 어머니 보여드리고 싶어요. 제가 대단한 예술가 집안에 장가를 오게 된 것 같아요. 아직 결혼 허락한 거 아닌데. 에이, 형님, 왜 그러세요? 저 마음에 드시잖아요. 네? 남자친구는 도착하자마자 저희 가족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더라고요. 저런 면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애교를 부리며 저희 오빠에게 들이대기까지 했어요. 말없는 오빠도 싫지는 않은 눈치였고요. 엄마와는 밤새 술잔을 기울이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했어요. 제가 본인을 어떻게 꼬셨는지 남자친구의 입을 통해 이야기를 들은 엄마는 세상에 이렇게 자존심도 내다버린 지집애는 처음 본다며 내가 널 그렇게 키웠냐고 한 소리를 하시기도 하셨고요. 이런 모습에 제가 어떻게 마음을 열지 않을 수 있겠어요. 전 그날 남자친구에게 또 한 번 반했어요. 아빠와 오빠, 그리고 엄마도 물론이었죠. 그렇게 저희는 결혼 승낙을 받았죠. 그리고 며칠 뒤 저는 남자친구 집에도 인사를 가게 되었어요. 최대한 얌전하지만 세련되고도 도도해 보이도록 고심을 들여 꾸미고 선물 꾸러미를 싸들고 도착한 남자친구 집 앞에서 전 충격을 받았어요. 집이 너무 으리으리했기 때문이었죠. 평소 소박하기만 해서 상상도 못했는데 남자친구의 집은 TV에서나 보던 부자 동네 꼭대기에 있는 저택이었어요. 사람 키보다 높은 담장에 넓은 정원이 있는 2층짜리 집 말이죠. 알고 보니 남자친구 집안은 중견 건설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남자친구의 아버지는 그 회사 대표셨고 미술 관련 일을 하신다던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무려 갤러리를 운영하신다고 하더군요. 집안으로 들어갈수록 집안 규모며 집안 가구까지 정말 예사롭지가 않았어요. 차고에는 운전기사가 딸린 차까지 있었고요. 집에는 남자친구 부모님과 그 동생 부부 외에도 가정부 아주머니가 정성 들여 상을 차리고 있더라고요. 저는 얼어붙었어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지만 이러다가 뺨 맞고 집에서 쫓겨나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들었거든요. 어머, 어서 와요. 유민 씨죠? 어머, 너무 미인이다. 반가워요.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이거 선물이에요. 스카프 좋아하신다고 하셔서. 세상에, 어쩜 센스도 이리 좋아. 역시 쇼핑몰에서 그런지 옷도 너무 예쁘다. 스카프도 마음에 꼭 들어요. 내가 이 색깔 좋아하는 건 어떻게 알았어? 다행히 어머니는 다른 편견 없이 오직 저만을 보고 평가를 해주셨어요. 남친 어머니는 부잣집 딸로 태어나서 평생 곱게 자라 미술만 하시던 분이셨어요. 미술을 하셔서 그런지 패션에도 평소 관심이 많았다고 하셨고요. 그래서인지 제가 집에 들어서자마자 옷을 너무 잘 입는다며 너무 예쁘고 센스가 뛰어나다고 예뻐해 주셨죠. 남친의 아버지 역시 마찬가지셨어요. 자리에 앉아 제가 사업을 어떻게 시작하고 또 그걸 어떻게 키워왔는지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도 절 바로 인정해 주셨어요. 사실 그 나이에 그런 생각을 한 것도 대단한데 그걸 바로 실행에 옮겼어. 그때는 뭘 몰라서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어떻게 그런 용기가 났나 싶어요. 그래도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런 패기가 요즘 사람 같지가 않아. 정말 대단해. 아빠, 제가 뭘 했어요. 진짜 대단한 장부라고 그랬잖아요. 사업하라니까 무섭다고 홀랑 회사로 취직을 한 너보다 낫다. 너는 이제 평생 먹고 살 걱정은 없겠어. 이렇게 화기애애한 대화가 오고 가는 와중에 신경이 쓰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바로 남자친구의 남동생 부부였죠.
아니, 정확히 말해 남동생의 아내라는 사람이었어요. 제 예비 동서였죠. 남자친구의 남동생은 과묵한 편인 듯 했어요. 토목학과를 나와 시아버지 사업을 같이 할 예정으로 시아버지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했고요. 리액션이 크지 않았지만 남자친구 남동생 역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고개도 끄덕이고 웃기도 했지만 그 옆에 앉아있는 예비동서는 표정이 너무 좋지 않았어요. 둘은 일찍 결혼을 해서 시부모님 집에서 같이 사는 중이라고 했어요. 보기에는 엄청 수수하고 평범해 보였죠. 하지만 보이는 게 다가 아니더라고요. 처음 현관에 들어서는 절 보자마자 피식하면서 얼굴을 돌리는데 처음에 전 잘못 본 줄 알았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저희가 즐거운 분위기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와중에도 그 예비동서는 똥 씹은 표정을 하고 고개를 수그린 채 묵묵히 밥만 먹더라고요. 그러다 숟가락을 탁 내려놓더니 저에게 그랬어요. 그래서 대학은 어디 나오셨어요? 아, 전 대학 안 나왔는데요. 네? 고졸이라고요? 고졸? 아니, 요새 대학 안 나온 사람도 있어요? 대체 공부를 얼마나 못했길래? 순식간에 분위기가 얼어붙었어요. 남자친구가 얼굴을 굳혔고 시부모님도 눈치를 줬어요. 남자친구 동생의 얼굴도 벌겋게 되더라고요. 그랬더니 예비 동서라는 여자는 겸연쩍은 듯 변명을 하더군요. 아니, 전 고졸을 처음 봐서 신기해서 그렇죠. 어머, 그러세요? 친구가 되게 없으신가 보다. 뭐라고요? 아니, 어떻게 지내셨길래 대학 친구만 있어요? 저도 신기하네요. 저는 그냥 웃어 넘겼어요. 하지만 속으로 생각했어요. 요년 봐라. 예비동서는 고졸이 제 약점이라 생각한 것 같았어요. 그걸 무기로 잡았다 생각했는지 제가 대학을 안 나왔다고 하자 반짝하고 눈빛이 빛나는 걸 전 분명히 봤거든요. 하지만 제가 어디 그까짓 도발에 넘어갈 사람인가요? 오히려 그런 말이 제 전투력을 높이더라고요. 예비 동서는 날카로워 보이는 인상에 꾸밀 줄도 모르고 성격도 무뚝뚝해서 살가운 점이 한 군데도 없었어요. 지금 시어머니와 같은 미술 쪽 대학원 박사과정 학생이라고 하는데 보기에도 세상 물정 모르고 공부만 한 범생이처럼 보였어요. 그 이후로도 예비 동서는 뭐만 하면 공부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무슨 말만 하면 공부를 안 해보셔가지고 몰라서 그렇다는 둥, 대학을 안 다녀보셔서 모른다는 둥. 하지만 그 말에 기가 죽을 제가 아니죠. 전 그따위 동서딸이의 말은 신경도 쓰지 않았어요. 그깟 거 무시하거나 아니면 말로 밟아주면 그만이니까요. 저희는 무사히 결혼을 해서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아이도 딸 하나 아들 하나 건강하고 이쁜 아이들로 낳았고요. 시간이 지나도 남편은 여전히 자상하고 절 사랑해 주었고 사업도 여전히 잘 되었어요. 시어머니는 물론 시아버지도 절 예뻐하셨죠. 하지만 그 동서는 끝까지 삐딱선을 타더라고요. 그리고 절 엄청 신경을 썼어요. 제가 첫 아이를 낳고 시부모님이 너무 좋아하시는 걸 보자마자 동서도 갑자기 임신을 하더니 아이를 낳았을 정도니까요. 교수 임용 전까지 아이는 절대 안 가질 거라 우기던 사람이 말이죠. 그리고는 사사건건 자기는 많이 배워서 이렇게나 아이를 잘 키운다. 형님은 대학 안 나오셔서 모르겠지만 그렇게 육아하시는 거 아니다 소리를 얼마나 하던지. 나중에는 참던 시어머니가 그놈의 대학 소리 좀 그만하라고 화를 내실 정도였으니까요. 하루는 저희가 큰 집을 사서 이사를 하고 가족들을 전부 초대했어요. 아이들이 좀 커서 인테리어도 제 취향에 맞게 열심히 꾸민 집이었죠. 시어머니는 집에 들어서자마자 감탄을 하더라고요. 어쩜 이렇게 멋지게 꾸몄니? 전문 인테리어 디자이너가 했다고 해도 믿겠다, 세상에. 어머니는 매번 그러셔. 그냥 제가 남는 시간에 쉬엄쉬엄 한 거예요. 이게 너희 아버지가 만드신 작품이야? 아우, 그새 솜씨가 더 늘으셨어. 언제 내가 공방에 다시 가야겠다. 아, 저번에도 가서 작품 다 사오셨잖아요. 괜찮아요, 어머니. 아니야. 넌 왜 너희 아버지 오빠 솜씨를 못 믿어? 내가 이번에는 아예 다 쓸어와야겠어. 하지만 동서는 그런 저희를 보며 피식거리더라고요. 어머니, 아무리 인사치레라고 해도 너무 과해요. 형님이 진짜 믿으면 어쩌시려고요? 뭐? 형님,
진짜 믿는 거 아니죠? 그런 작품 흉내를 내는 천박한 물건을 과하게 생각하실까봐 그래요. 망신당하실까봐. 열이 치솟더라고요. 제가 다른 건 다 참아도 제 가족 건드리는 건 못 참거든요. 그래서 처음으로 언성을 높였죠. 동서가 뭐가 잘나서 남의 작품 가지고 이불대? 갤러리에서 잘만 팔리는데 왜 알지도 못하면서 그래? 형님, 저 교수예요. 작년에 저 교수 된 거 잊으셨어요? 내가 있는 학교 명문대예요. 설마 대학 안 나오셨다고 그 정도도 모르시는 거예요? 동서, 말이 심해. 그만하지. 아니, 제가 엄연히 미술사 전공한 교수인데 그런 제 말이 틀렸다고요? 그럼 명문대 대학 교수가 이야기하는 게 잘못된 거예요? 진짜 나불대는 그 입을 한 대 때리고 싶더라고요. 시어머니가 말려서 대충 넘어갔지만 진짜 꼴배기 싫어서 미칠 것 같았어요. 그렇게 바라던 교수가 된 뒤로 동서는 더더욱 기세등등해지더니 자주 선을 넘어가며 저를 건드렸어요. 저는 애들 조기 교육을 안 시키고 그냥 마음껏 놀게 하고 자주 여행을 데리고 다녔어요. 평소에는 저나 남편이나 일을 하느라 바쁘니 휴가 때는 온전히 아이들과 보내려고 했던 것이죠. 1년에 한 번 정도는 외국으로도 데리고 가서 몇 달씩 있다가 오기도 했어요. 물론 제가 시간을 조금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기는 했죠. 하지만 동서는 매번 제 아들 수학을 잘한다는 둥, 영어를 잘한다는 둥, 가족이 모이면 아이에게 영어로 말을 시키고 지들끼리 영어로 말을 하면서 갖은 꼴값을 떨었어요. 그래도 저는 무시했어요. 뻔히 절 도발하는 것이 뻔한데 그 얕은 수에 말리기는 싫었거든요. 하지만 이런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동서는 그러고 매번 난리 부르스를 떨어댔어요. 이번에도 현수가 수학 경시대회 1등을 한 거 있죠? 영어도 잘하고 수학도 얼마나 잘하는지. 아니, 이제 겨우 2학년인데 수학 경시대회? 무슨 더하기 빼기 대회야? 형님, 어쩜 그렇게 모르세요? 요즘 초등학교 2학년이 옛날 같은 줄 아세요? 그래, 알았어. 현수 공부 잘하니 좋겠네. 부러워 동서. 아무래도 교수 아들이랑 형님 애들이랑 차이가 나긴 나죠? 공부를 해봤던 엄마가 공부도 잘 시키지 않겠어요? 진짜 대꾸도 하기 싫었어요. 생각 같아서는 아예 안 보고 살고 싶은데 시부모님과 한 집에 살고 있으니 그럴 수도 없었죠. 자주 우리 아이들을 보고 싶어하는 시부모님 생각하면 안 갈 수도 없고 동서 꼴 보기 싫다고 안 가는 건 또 자존심 상하더라고요. 솔직히 그 동서 아이가 착하기라도 하면 몰라요. 동서가 매번 끼고 돌면 천재라고 침이 마르게 자랑하던 시조카는 그야말로 폭군이었어요. 어찌나 버릇도 없고 어른 말도 듣는 둥 마는 둥 심술만 부리는지 그 엄마나 자식이나 정말 꼴배기 싫었어요. 거기에 시조카는 나이도 어린 동생이면서 제 딸에게 매번 뭐 가져와라 이래라 저래라 명령을 내리고 심술을 부렸어요. 더 어린 제 아들은 걸핏하면 괴롭히고 해코지를 했고요. 그나마 제 성격을 닮은 아들은 형에게 대들기도 하고 싸움을 하기도 해서 그나마 괴롭힘이 덜했지만 딸은 그렇지 않았어요. 대체 누굴 닮았는지 순둥이 그 자체였거든요. 제 속에 흐르고 있던 아빠의 피가 몽땅 다 딸에게 간 것인지 정말 속이 터져나갔어요. 다연아, 이거 뭐야? 현수가 또 꼬집었어? 엄마. 현수 형이 또 누나 팔 꼬집고 밀고 장난감 뺏었어. 내가 하지 말라고 말렸는데 막 눈을 이렇게 흘기고 막. 내가 너도 참지 말고 확 밀치라고 했잖아. 안 아팠어? 왜 엄마한테 얘기를 안 했어? 괜히 이야기하면 엄마 또 숙모랑 싸우잖아. 현수 내 동생이니까 괜찮아 엄마. 이러면서 천사처럼 웃기만 하는데 이걸 칭찬을 해야 하는 건지 다그쳐야 하는 건지 난감하더라고요. 그러다 결국 일이 터지고 말았어요. 그날도 식사 모임이 시댁에서 있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어른들끼리 모여 식탁에서 이야기를 하고 애들은 거실에서 놀고 있었죠. 그날도 전 동서가 교수 부심을 부리는 걸 귓등으로 듣고만 있었는데 갑자기 깍 하는 외마디 비명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분명히 비명이 딸의 목소리였어요. 웬만해서는 그런 소리를 내지 않는 딸이었기 때문에 심장이 쿵 떨어지는 것만 같더라고요. 그와 동시에 아들이 울면서 허겁지겁 부엌으로 달려왔어요.
엄마, 현수 형아가 누나 때려. 너무 심하게 때려. 누나 살려줘. 뭐라고? 저 역시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허겁지겁 거실로 달려갔어요. 거기에는 정말 제 눈을 의심할 장면이 펼쳐져 있더군요. 현수 그 자식이 제 딸 머리끄댕이를 잡고 주먹을 휘두르고 있는 거였어요. 전 바로 눈이 돌아버렸어요. 그래서 곧바로 그 자식에게 달려들어 멱살을 잡아 제 딸아이에게서 떼어내고는 바닥으로 내팽개쳐버렸죠. 그리고 온몸을 던져 딸아이를 안았어요. 딸아이는 그 와중에도 울음을 참느라 입술을 악물고 있다가 제가 앉자 눈물을 터뜨리며 안기더라고요. 그때 뒤에서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제가 시조카를 바닥에 팽개칠 때 조카가 머리를 바닥에 쿵 하고 부딪혔던 모양이었어요. 제가 순간 이성을 잃었던지라 시조카가 어떻게 되는지는 생각하지 않고 심하게 내던졌던 것이죠. 동서는 난리가 났어요. 현수야! 야, 너 지금 이게 무슨 짓이야? 야? 그러는 네 아들은 이게 무슨 짓이야? 내 딸 얼굴 안 보여? 애들끼리 좀 싸운 거 가지고 어른이 애를 내던져? 너 오늘 이리 와. 동서 역시 지 자식 일이라고 눈이 돌아서 달려들더라고요. 저희는 바로 붙었죠. 시부모님도 남편과 시동생도 저희를 말리지 못했어요. 하지만 공부만 하던 그년이 저에게 상대나 되겠어요? 저는 옳았구나 하고 바로 동서년의 머리끄댕이를 잡아서 아들 옆으로 같이 내팽개쳤어요. 너나 아들 교육 잘 시켜. 어린 놈이 벌써부터 이런 짓을 해? 너 고소할 거야. 애들끼리는 싸움이지만 당신이 내 아들에게 한 건 폭력이야. 뭐가 어쩌고 어째? 이게 폭력이면 네가 나한테 한 건 뭔데? 절대 용서 못해. 너 두고 봐. 그 잘난 사업도 내가 망하게 해줄게. 동서는 눈을 희번덕거리더니 울어대는 지 아들을 안고 병원을 가야겠다며 사라졌어요. 그리고는 진짜로 절 고소했죠. 아동학대와 폭력으로 말이죠. 시부모님 두 분이 다 나서서 동서를 말렸지만 씨알도 먹히지 않는다 했어요. 제가 한 행동에 후회는 없었지만 솔직히 골치가 아팠어요. 이 고소가 커지면 사업에도 타격이 있었거든요. 고민을 하시던 시어머니가 하는 수 없이 절 집으로 부르셨어요. 동서를 설득해 놨으니 와서 화해를 하고 사과를 하라고 말이죠. 네 마음 다 알아. 아는데 어쩌니. 그냥 어른이 아이에게 심했다. 눈 딱 감고 사과하자. 고소가 커지는 건 막아야지 않겠니? 응? 네, 어머니 말씀 뭔지 알아요. 그래, 네 동서도 교수인데 이거 소문나는 거 원하지 않을 테니 사업 생각해서라도 참아. 내가 윤 기사님 보냈으니 그 차 타고 와. 괜히 심란한데 운전하지 말고. 윤 기사님은 시부모님 댁에서 오래 일을 하시던 운전기사 분이셨죠. 제가 차 뒷자리에서 우거지상을 한 채 한숨을 푹푹 쉬는 걸 힐끗 보던 윤 기사님이 갑자기 한적한 곳으로 가시더라고요. 그리고 차를 세우셨죠. 그러면서 저에게 이러는 거예요. 큰 사모님, 작은 사모님 때문에 심란하시죠? 윤 기사님도 들으셨죠. 네, 솔직히 마음이 편하진 않네요. 작은 사모, 큰 사모님께 찍소리도 못하게 해줄까요? 와보세요. 제가 무슨 소리냐고 했지만 윤 기사님은 따라오라고 하면서 차에서 내려 차 트렁크를 열더라고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던 작은 종이 가방을 건넸어요. 안에는 USB 몇 개와 사진이 가득 들어있었고요. 저는 무심히 그 사진을 살펴보다 경악을 했어요. 손이 덜덜 떨릴 정도였죠. 빨리 집으로 가주세요. 당연하죠. 큰 사모님, 파이팅입니다. 네, 윤 기사님, 걱정 마세요. 제가 다 처리하고 올게요. 저는 차 트렁크에 있던 물건을 가지고 집에 들어섰어요. 동서는 팔짱을 낀 채 기세등등한 표정으로 절 째려보고 있더라고요. 피식거리기까지 하면서 말이죠. 그 옆에 서 있는 시조카 놈도 태도가 오만불손하기 짝이 없었어요. 전 시조카를 불렀어요. 큰엄마가 너에게 심하게 한 건 미안해. 폭력은 나쁜 거니까. 하지만 너도 마찬가지야. 한 번만 더 그런 식으로 행동하면 그때는 절대 용서 안 할 거야. 알겠어? 뭐?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저는 시조카에게 방해 가있으라고 단호하게 말했죠. 그리고 트렁크에서 꺼내온 종이 가방을 그 앞에 던졌어요. 가방에서는 사진들이 우수수 쏟아져 나왔어요. 저는 미리 챙겨놓은 USB도 꺼내 들었어요. 이거 다 동서 거지? 기사님이 제발 가져가라고 하시더라고. 더러워 죽겠다고. 자, 가져. 이게 무슨 수작이야? 어디서 헛된...
이게 뭐야? 뭐긴 뭐야. 동서 사진이지. 어리둥절하게 상황을 보던 시어머니는 그제야 사진을 보고는 기겁을 하시면서 털썩 그 자리에 주저앉으셨어요. 동서는 다급하게 사진을 챙기며 악을 썼죠. 아니에요, 어머니. 이게 다 저게 수작을 부리고. 저는 그대로 동서에게 다가가 철썩 뺨을 갈겼어요. 이 더러운 년이 감히 어디서 더러운 짓을 하고 다녀? 당장 꺼져. 그 사진은 차량 내부 사진을 찍은 것이었어요. 아주 해상도가 높아 선명한 내부 블랙박스 사진이었던 거죠. 사실 윤 기사님이 관리하는 차는 시아버지가 회사 출퇴근이나 출장용으로 쓰시기도 하시고 시어머니가 갤러리를 출퇴근하면서 타시는 차였어요. 사실 시어머니가 나이가 들면서 운전을 버거워하시자 시아버지가 시어머니를 배려해서 장만한 것에 가까웠죠. 시아버지는 시동생과 같이 출퇴근을 하는 터라 거의 매일 시동생의 차를 타고 같이 출근을 하셨고 지방으로 가는 장기 출장도 많으셨거든요. 그래서 차를 거의 안 쓰셨어요. 그래서 그동안은 시어머니가 윤 기사님과 출근을 하기도 하고 볼 일이 있을 때 차를 쓰시기도 했죠. 하지만 몇 년 전에 저희가 어머니에게 평소 어머니가 가지고 싶어 하시던 브랜드의 아담한 차를 선물하고부터는 어머니도 그 차를 애용하시게 되셨어요. 덩치가 작아 주차도 편하고 신경 쓸 일도 없다고 하시면서 말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동서가 그 차를 썼던 것이죠. 그것도 기사님을 대동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그 차를 몰고 나갔다고 했어요. 사실 시아버지 차가 엄청난 고급 외제차예요. 그래서 사실 시어머니도 겁이 나서 그 차를 타고 다니기 부담스러워 하셨어요. 복잡한 시내에 나갔다 살짝 긁기라도 하면 수리비가 어마어마하게 나왔으니까요. 그래서 아담하고 예쁜 차를 원하셨던 거고요. 그런데도 동서는 그 차를 직접 몰고 학교 출퇴근을 했다 하더라고요. 윤 기사님이야 동서가 그냥 쓴다고 하니 알았다 하고 다른 차로 시어머니 갤러리 출퇴근을 해드렸던 것이고요. 그런데 차가 한번 긁힌 적이 있었다고 했어요. 그날은 분명 윤 기사님이 차를 몰던 날이 아니었는데 갑자기 들어온 동서가 심부름을 시키더라고 하시더군요. 분명 차를 몰고 들어왔는데 갑자기 차 키를 주면서 어딜 다녀오라 하더라고요. 서류를 찾아오라나? 시부모님이 절대 그런 사소한 심부름은 부탁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게 작은 사모에게 통해요. 욕만 먹을 것 같아서 다녀왔죠. 차로 5분도 안 걸리는 거리였어요. 그리 급한 일도 아니었고요. 그렇게 돌아왔더니 동서가 차고에서 기다리고 있더라고 하더군요. 그리고는 곧바로 차 문짝을 가리키면서 고함을 질렀다고 했어요. 어머, 윤 기사! 차 긁었어요? 이거 어떡해! 네? 아닌데요? 저 차 긁은 적 없어요. 무슨 소리야? 여기 딱 증거가 있는데. 문짝이 다 긁혔어. 이거 어쩔 거예요? 윤 기사님이 자기가 한 일이 아니라고 작은 사모님이 방금 차를 몰고 다녀오시지 않았냐고 했지만 동서는 딱 잡아댔다고 했어요. 하필 그 시간대에 블랙박스마저도 다 꺼져 있었고요. 시아버지가 차를 몰다 보면 그럴 수 있다고 괜찮다 하시면서 다 처리를 하셨지만 기사님은 억울하셨던 거죠. 아무리 생각해도 본인이 긁고 저에게 뒤집어 씌우려는 게 보였어요. 그게 아니면 블랙박스가 왜 꺼져 있었겠어요? 충분히 그렇게 의심할 만하네요. 그래서 사실 그러면 안 되지만 몰래 제 돈으로 블랙박스를 설치했어요. 그 이후로도 차에 블랙박스가 자주 꺼져 있더라고요. 윤 기사님은 차량 내부와 외부 그리고 후방까지 화질이 아주 좋은 최첨단 블랙박스를 그것도 눈에 띄지 않게 설치를 하셨다고 했어요. 대체 차를 몰고 나가 무슨 짓을 하는 건지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셨죠. 그래서 눈으로 보기에는 어디 있는지 일부러 뒤지지 않으면 알아보기 힘든 것으로 말이죠. 안 그래도 윤 기사님은 동서와 시조카를 탐탁치 않게 여기고 계셨다고도 했어요. 시부모님이나 저와 다르게 윤 기사님께 함부로 대하고 부려먹으려고까지 하니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렇게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 내장 블랙박스 영상을 까보던 윤 기사님은 충격을 받았던 것이죠. 동서는 바람을 피우고 있었어요. 자기과 대학원에 다니는 새파란 대학원생과 말이죠. 바람 상대는 그 대학원생뿐만이 아니었어요. 자기가 교수로 있는 과 늙은 주임 교수와도 그렇고 그런 사이더라고요.
대체 왜 차에서 그런 짓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동서는 차 안에서 두 남자를 바꿔가며 민망한 짓을 거리낌 없이 벌였어요. 자신의 행동과 말소리까지 고스란히 녹음이 되는 줄도 모르고 말이죠. 나중에 확인한 영상에서 동서는 저질스러운 말을 마구 내뱉더라고요. 이 차가 우리 재수없는 시부모 차거든? 그것들은 내가 차에서 이런 짓 하는 줄도 모를걸? 우와, 교수님 너무한다. 며느리에게 이렇게 좋은 차도 주는데 여기서 나랑 뒹굴고 있으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더 짜릿한 거야. 안 그래? 내 남편도 병신이라 아마 꿈에도 모를 거야. 기사님은 그걸 보고 기절할 뻔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우선은 동서를 말릴 생각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오래 일을 해온 터라 시동생을 아끼는 마음도 있으셨던 것이죠. 하지만 동서가 더더욱 안하무인으로 구는 걸 보고 증거를 모아서는 하루 나를 잡아 폭탄을 던질 작정이었다고 고백하셨어요. 그러다가 제가 마음고생을 하는 걸 보고 도와줘야겠다고 결심하셨던 거고요. 사실 저는 윤 기사님과 사이가 좋았어요. 윤 기사님에게는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딸이 하나 있었는데 취업이 안 되어서 너무 걱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한번 저희 회사에 이력서를 넣어보라고 권유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만나보니 아이가 똘똘해 보여 저희 회사에 취업도 시켰고요. 일종의 낙하산이었지만 애가 얼마나 싹싹하고 똑부러지게 일을 잘하는지 회사 직원들도 사장님 잘했다고 어디서 이런 복덩이를 데리고 왔냐고 할 정도라 제가 늘 고맙다고 했어요. 하지만 윤 기사님은 딸이 저희 회사에 출근을 하면서 너무 밝아지고 즐겁게 살아가게 되었다며 항상 절 보면 고마워하셨고요. 그래서 큰 사모님께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은혜를 갚고 싶어서요. 감사해요. 정말 감사드려요. 저야말로 이 은혜는 꼭 갚을게요, 윤 기사님. 상황이 이렇게 되자 동서는 납작 엎드려 울면서 빌더라고요. 이건 모함이라고 시어머니에게 매달리기도 했고요. 하지만 증거가 너무 확실했어요. 얼마나 자주, 얼마나 오래 차에서 지저분한 짓을 저질렀는지. 윤 기사님이 일부만 현상한 것이라고 했지만 동서 얼굴이 잘 보이는 사진만 100장이 넘었어요. 거기에 제가 가지고 있는 USB에는 음성도 선명하게 녹음이 되어 있었죠. 특히 늙은 주임 교수와 몸을 부비면서 나누는 대화는 가관이었어요. 이번에도 나 전 교수 자리 안 주면 나 진짜 오빠 용서 못해? 1년만 더 기다리면 안 돼? 이번에는 이조교 차례인 거 알잖아. 싫어. 나 이번에 돼야 돼. 내가 빨리 교수가 돼야 그 형님인가 하는 년 코를 납작하게 할 수 있다고 했잖아. 그래도 이번에 차례가 있는데 자기를 밀기에 내가 명분이 없어. 그 명분 내가 만들어줘? 오빠 이리 와봐. 내가 지금 만들어줄게. 동영상에는 갖은 교태와 더러운 신음소리가 가득하더라고요. 저는 차마 영상은 눈뜨고 볼 수도 없었어요. 동영상 안의 동서는 욕설을 입에 달고 살면서 이 남자 저 남자와 비윤리적인 짓을 서슴없이 저지르는 저질스러운 사람이었어요. 평소라면 절대 말도 섞지 않을 그럴 수준의 사람 말이죠. 동서의 교수 자리 역시 동서의 몸노비로 따낸 것에 불과했어요. 그것도 원래 차례를 어기고 어거지로 된 거였던 것이죠. 제 욕은 물론 시부모님 욕을 하는 것도 많았어요. 시동생도 빠질 수 없었죠. 동서에게 시부모님은 재수없는 늙은 것들이었고 저는 무식한 년이 사업한답시고 나대는 인간에 불과했어요. 시동생 역시 더러운 공사판 일하는 주제에 건설업도 사업이랍시고 꼴값 떠는 인간이라나요? 시부모님이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그래야 유산을 받아 챙길 것이고 그래야 이혼을 할 수 있는데 너무 건강해서 짜증이 난다고 하는 대목에는 모두들 할 말을 잃었어요. 시어머니는 사진을 빼앗아 살펴보시다가 벌떡 일어나 동서의 뺨을 갈겼어요. 한 대로 끝나지 않았죠. 짝짝짝짝. 싸다구가 계속 이어지자 제가 뒤에서 어머니를 말렸어요. 어머니, 그렇게 때리면 손 아파요. 이런 쓰레기 때문에 고운 손 상하세요. 뭐가 어쩌고 어째? 어디서 쓰레기가 말을 다 하네. 야, 입 다물어. 들어오니까.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너가 들어온 그날부터 시작이었어. 다 너 때문이야. 동서는 악을 쓰면서 저에게 달려들었어요. 정말 그게 아직 정신을 못 차린 게 틀림없었어요. 지까짓게 절 이길 수 있다 생각했나 싶어 전 바로 동서의 머리끄댕이를 잡아버렸어요.
그리고 저 역시 동서의 뺨을 짝짝 갈겨줬어요. 어릴 때부터 나무 만지면서 살고 수백 벌의 옷을 개면서 산 제 손은 시어머니와 달리 아주 튼튼했거든요. 저는 정신이 번쩍 들도록 동서에게 참교육을 해주었어요. 그리고 양볼이 퉁퉁 부은 동서를 번쩍 들어 현관 밖으로 내쫓았죠. 야, 꺼져. 가서 그 늙은 교수에게 가던지 그 젊은 대학원생에게 가던지 가서 처분을 기다려. 이 더러운 쓰레기야. 시동생에게는 참 불행한 일이었지만 말이 없는 시동생은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조용히 고백을 하더군요. 이 일을 어쩌면 좋니? 사실은 저라고 왜 이상한 느낌이 없었겠어요. 괜찮아요. 어차피 터질 일이 터진 거예요. 이혼 소송은 순조롭게 이루어졌어요. 극대노한 시아버지가 최고의 변호사를 붙여서 정말 빠르게 이혼 절차를 밟았던 것이죠. 하나 웃긴 게 있다면 그 여자는 친권과 양육권을 주장하면서 양육비를 달에 300씩 달라고 요구했던 것이죠. 하지만 뜻밖의 일이 벌어졌어요. 양육권 다툼을 하면서 조사관이 오자 시조카가 울면서 엄마랑 살기 싫다고 한 것이죠. 저 엄마랑 절대 안 살 거예요. 여기 이 집에서 할머니랑 할아버지랑 아빠랑 살 거예요. 너는 엄마 따라 가고 싶지 않아? 엄마 싫어요. 내일 공부하라고 때리고 안 하고. 엄마 무서워요. 저 여기서 살 거예요. 보통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엄마에게 양육권이 가는 경우가 많아 시부모님은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하지만 엄마 따라 가기 싫다고 목 놓아 우는 아이를 본 가정조사관도 적극적으로 양육권은 아버지에게 가는 게 좋겠다고 의견을 내놓았다고 했어요. 거기에 혼인 파탄의 책임도 동서에게 있었으니 결국 전 동서는 양육권과 친권을 가져가지 못했죠. 그래서 아이는 시댁에서 계속 키우게 되었어요. 그러자 안 되겠던지 그 여자는 재산을 분할해달라고 또 끝까지 고집을 부리며 난리를 쳤던 모양이더라고요. 하지만 실상을 까고 보니 결혼할 때 전 동서가 가져온 것은 숟가락 한 짝도 없었어요. 살고 있던 집도 그 부부의 명의가 아니었고요. 게다가 시동생은 공식적으로 하면 그냥 시아버지 회사에서 월급을 받는 월급쟁이에 불과해 떼어줄 만한 재산도 없었던 것이죠. 오히려 결혼을 하고 난 뒤 대학원 학비며 생활비를 전부 다 시댁에서 대줘서 공부도 시키면서 먹여 살린 상황이라 시댁에서는 위자료 청구 소송도 했다고 하셨어요. 그렇게까지는 하고 싶지 않았지만 끝까지 그 악을 떠는 걸 보고 그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고 말이죠. 뒤늦게 나타난 전 동서의 부모는 평범하고 소박한 사람들이더라고요. 지방에서 소박하게 공무원 생활을 하는 전 동서의 아버지와 가정주부로 사는 전 동서의 어머니는 적어도 인간의 도리와 염치는 알고 있었어요. 그분들은 고개를 숙여 정말 죄송하다고 본인들이 딸을 잘못 키운 것 같다며 위자료를 건네고 딸을 데리고 사라졌어요. 지방에서 노부부가 살던 집을 팔아 마련한 돈이라 나중에 들었어요. 일이 그렇게 정리가 된 뒤로도 악독한 전 동서는 저와 연관된 고소를 계속 진행하겠다고 우겨댔어요.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나요? 보다 못한 시동생이 경고까지 했다고 했어요. 그래, 고소할 거면 해. 우리 식구 건드리면 그때는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니까. 뭐? 식구? 어떻게 그년이 당신 식구야? 야, 형수님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내 식구지. 하고 싶은 대로 해봐. 내가 너 아이 한국에서 얼굴 못 들고 다니게 해줄 테니까. 시동생은 곧바로 전 동서와 불륜을 저지른 대학 교수와 그 대학원생에게 간통 민사도 걸었어요. 위자료 액수가 그리 크지는 않았지만 소문은 파다하게 퍼졌죠. 어떻게 알았는지 소문이 일파만파 퍼지자 그 교수와 전 동서는 동시에 바로 해임이 되었고 동서 때문에 밀려난 사람이 교수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막막해진 전 동서가 그 교수에게 찾아가 매달렸던 모양이었지만 그게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고 했어요. 그 교수 역시 가정에 있는 사람이라 학교에 들이닥친 교수 부인과 그 자매들에게 다 쥐어뜯겨서 난리가 났어요. 전 동서가 여자 여럿에게 둘러싸여 매를 맞고 대학 한복판에 내팽개쳐지는 동영상이 인터넷에 퍼져버리고 만 것이죠. 그 상황인데 젊은 대학원생이 쳐다나 보겠어요? 여기저기서 다 버림받은 동서는 결국 고향이던 지방으로 사라졌다고 했어요.
지방으로 사라지기 전에 전 동서는 절 찾아와 울분을 토한 적이 있기는 해요. 출근을 했더니 새벽부터 기다렸는지 잔뜩 핏발선 눈으로 현관에서 절 기다리고 있던 전 동서가 아글아글 썼던 것이죠. 여기까지 웬일이야? 무슨 할 말이 남았어? 난 네가 너무 싫었어. 너만 아니었으면 내가 잘 살았을 거야. 이제는 네가 바람핀 것까지 내 탓이야? 어이가 없네. 고작 고졸인 주제에 옷 좀 잘 입고 얼굴 좀 이쁘다고 시어머니 이쁨 받는 게 얼마나 보기 역겨우는 줄 알아? 머리 든 것도 없는 주제에. 뭐라고? 내가 그 자리에 얼마나 힘들게 올라갔는지 알아? 이쁨 받으려고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그런데 넌 아무 노력도 없이 단번에 관심을 다 받았잖아. 기가 막혔어요. 동서가 본인의 외모에 콤플렉스가 있었고 절 질투하고 있다는 건 알았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그런 짓을 저지른 게 정당화가 되나요? 남 탓도 유분수지. 들을 가치도 없어서 전 경비 아저씨를 불러 그 인간을 쫓아내버렸어요. 그 이후로 저희 집은 더욱 평화로워졌어요. 졸지에 엄마가 없어진 시조카도 가끔 데리고 놀러를 가기도 하는데 그 이후로 시조카는 엄청 순해졌어요. 같은 아이가 맞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말이죠. 누나 말도 정말 잘 듣고 제 말도 고분고분 잘 들었거든요. 무엇보다 시어머니가 빡빡한 학원 스케줄을 없앴더니 아이가 밝아졌어요. 그 모습을 보니 왠지 마음 한켠이 짠한 것이 저 역시 엄마를 닮아 오지랖을 없애긴 글렀다 싶더라고요. 사업은 그 이후로도 잘 되어가고 있어요. 이제는 완전히 자리를 잡아서 중견이 되어가는 중이죠. 무엇보다 기쁜 것은 아빠와 오빠의 작품이 시어머니 갤러리에서 점점 더 잘 팔린다는 사실이에요. 아버지는 주로 저희 가족을 주제로 작품을 만드시기도 하고 멋진 탁자 같은 것도 만드시는데 점점 가격이 올라 지금은 작가 대접을 받고 있으시는 중이에요. 그건 오빠도 마찬가지고요. 올해는 아버지가 외국에서 전시회를 하게 되어서 저는 오빠 부부와 부모님 그리고 애들과 시조카를 데리고 외국에 나갔다 올 생각이에요. 나간 김에 대가족을 이끌고 여행도 하면서 한참을 머물다가 올 계획이죠. 한창 여행 계획을 잡고 있는 와중에 아버지는 정성스럽게 깎은 목조각품 하나 저에게 주셨어요. 거기에는 활짝 웃는 행복한 저희 가족의 모습이 밝게 새겨져 있었죠. 그 조각품은 지금 저의 보물 1호가 되었고요. 아마 누구에게나 부족한 점은 있을 거예요. 저희 아버지는 몸이 불편하셨고 저희 어머니는 남편이 없었죠. 하지만 사람은 서로 부족한 것을 채우면서 사는 것 아닐까요? 서로의 부족함과 모자람을 채워가면서 살다 보면 결국 제 스스로가 부족한 사람은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것이고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소중한 건 저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가족일 테죠. 저 역시 학벌은 부족하지만 열심히 일하면서 늘 자신감 넘치는 삶을 살아왔어요. 저의 가치는 남이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제 스스로 정하는 것이니 말이죠. 무엇보다 절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가족이 있는 한 저에게 부족한 것은 없을 테니 앞으로도 전 걱정이 없다 생각해요. 저는 앞으로도 이렇게 더욱더 열심히 살아보려고 해요. 더욱 행복해지도록 말이에요. 이런 저의 앞날에 많은 응원을 부탁드려요.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늘 행복이 가득하시길 빌게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